혹시 일하다가 다쳤는데 치료가 다 끝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막막하죠? 바로 이럴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산재보험의 장애급여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치료는 끝났어요. 근데 후유증이 남았네요. 그럼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의 답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장애급여. 이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안타깝게 몸이나 마음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남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보험금. 이게 바로 장애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팠다가 낫는 거 말고요. 앞으로 쭉 안고 가야 할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장애급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대체 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등급 판정하고 실제 돈을 어떻게 받는지 여기까지 쭉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큰 그림까지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장애급여란 대체 무엇인가? 회복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남은 장애가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거. 둘째,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치료받고 있는 중에는 안 되고요.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게 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가 입은 부상이 어떻게 공식적인 장애로 인정받게 되는 걸까요? 그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장애 진단서라는 걸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저 장애 급여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흐름이 딱 잡히시죠? 바로 이 서류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절차의 시작점, 장애 진단서라는 건데요. 와, 뭔가 팩팩하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의사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으로 이분은 치료가 끝났는데도 이런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 한 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열쇠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 장애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까요? 바로 장애 등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 숫자 14.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장애 등급은요. 가장 심각한 상태인 1급부터 가장 가벼운 14급까지 딱 14개의 등급으로 모든 걸 나눕니다. 그런데 이 14개 등급 안에 정말 촘촘하게 무려 165가지가 넘는 세부적인 장애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눈, 귀, 팔, 다리,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신체 부위별 후유장애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력장애라고 하면 그냥 귀가 잘 안 들려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몇 미터 거리에서 몇 데시벨의 소리를 알아듣는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요. 여기서 핵심은 절대 누구의 감이나 주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 같은 전문적인 의학 검사를 꼭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애 등급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하고 객관적인 의료 검사 결과가 만나서 결정되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팔관절에 약간의 기능 장애가 남았다. 이러면 12급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팔을 아예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8급으로 판정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등급이라는 게 실제 노동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까지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대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금연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는 연금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목돈으로 한 번에 딱 받는 일시금 방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보세요.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부터 3급까지는요.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요. 그럼 그 중간은 바로 4급에서 7급인데요. 이분들은 본인 상황에 따라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 제도를 만든 의도가 딱 보이지 않나요? 장애가 아주 심각한 분들 1에서 3급에게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연금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 8에서 14급에게는 목돈 형태의 일시금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계신 분들에게는 선택권을 주는 아주 합리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제도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이 제도의 진짜 목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정과 절차,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어버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사람을 지키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산재보험 장애급여제도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안전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나고 치료를 받고 진단을 거쳐서 등급 판정과 보상을 받기까지 이 장애급여 시스템은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당신은 이 길을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시대가 계속 변하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회적 안전망은 미래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